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우리 성산효대학원대학교의 송기창 총장입니다. 회의 장르센터의 박희원 센터장님이 우리 대학원 교수시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27주년 개교기념일에 이 행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학원 축하를 하려고 모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좌장을 맡으려면 그 분야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좌장을 맡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총장으로 부임한 지 지금 막 1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아직도 효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해박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효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상식 수준의 효밖에는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장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좌장으로 의촉한 것. 하나는 총장으로서 좀 효에 대해서 좀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효와 관련된 이 학술 행사에 와서 효 관련 그 기관장들, 여러 학자들 좀 서로 교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를 불러준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움의 자세로 이 학술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저는 앞에 그 기념식을 1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4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는 3시 반에 3시에 끝나야 되는데 3시에는 도저히 안 끝날 것 같고요. 3시 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3시 반까지 진행하는데, 다만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좀 협조해 주셔야 되죠. 발표자는 15분 이내, 토론자는 5분 이내에서 자신의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우선 1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용훈입니다. 착각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저는 노인, 그러면 먼 미래에 있는 술대회에 참여하게 고령화 세대가 제가 1시간 정도 할 줄 알았습니다. 회 길을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15분의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지금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PPT 양은 좀 많습니다만 뭐 중복되는 것이 있고 또 그런 작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스킵하면서 탈탈탈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효의 그 시대 가부가 미래 정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효를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적으로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죠. 그때는 사실은 정말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현재 경인 미래교육신문 은솔이어도 수력 채취에서 농업혁명에 인천대학에서 산업혁명이 돼서 그것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효의 시대 5차라고 얘기하고 미래 있는데 상분도라고 1차 산업혁명이 1780이라고 생각했을 때 불과 2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벌써 5차까지 오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게 바로 뭐 몇 년 전인데 지금 5차 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가 효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있죠. 기본적으로 가족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세대가 있고, 그리고 그 세대와 세대 간에 이제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본은 저희는 혈연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세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틀림없이 세대와 세대 간의 그 가치관도 엄청나게 그 화살을 쐈을 때 대단히 넓은 편차를 갖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대가 변해해 가면서 나타나는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 그리고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앞으로 미래 시대, 또 어떤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6차, 7차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그런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 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돌봄과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은 어떤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어렵게, 원래 학자들은 어려움을 쓰잖아요. 그래서 시대 가문과 미래 성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우선 그 가족에 있어서의 세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60대, 70대들과 아마 그 밑에 세대면은 MZ세대가 될 겁니다. 그럼 MZ세대의 변화와 지금 현재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 간에 아마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HY5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여기 MZ세대는 뭐 기본적으로 밀레니얼과 이제 그 G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대를 기본적으로 합치면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디지털을 안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 그 네이티브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가치관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 속성, 그리고 다원성과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소비 형태는 이 가치보다도 오히려 경험을 중시하고, 우리는 이제 소셜미디어에 아주 강합니다. 이 MZ세대와 지금 그 부모 세대를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부모와의 비교를 한다면은, 우선 MZ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기성세대는 아주 레전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적인 신문, 활자 매체를 사용하고 있죠. 키오스크에 약합니다. 자, 가치관은 MZ는 개인주의,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고요.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죠. 현재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 간에 아마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HY5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여기 MZ 세대는 뭐 기본적으로 밀레니얼과 이제 그 G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대를 기본적으로 합치면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디지털을 안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 그 네이티브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가치관은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이제 이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책인데요. 아직도 효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그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을 때는 이런 책들이 이제 기본으로 효라고 하는 것들을 근본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들의 내용은 극단적인 희생이죠. 살을 깎고 피를 해서 피를 내갖고 부모님들을 이제 살린다든가 등등 자기를 희생해서 부모 세대에 대한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과 헌신, 그리고 초자연적이면서 상징적인 보상 등을 바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사회 규범을 강화시키는 그 윤리가 이 책 속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대중들이 보는 효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보는 효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효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되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고요. 아까 개인주의가 있듯이 개인 영역에서의 선택적이다. 그리고 특히 요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봉양이라고 하는 의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지금의 이 시대들은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담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에 대한 재해석은 당연히 필요하다. 뭐 유교 초기에는 이 존경과 복종이죠.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는 그 국가와 사회의 기틀을 유지하는 덕목으로 작용을 했고요. 현대에 있어서는 여전히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이해가 도모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효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전통적인 복종과 충성, 그리고 현대적인 돌봄, 또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이 좀 결합돼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존속사례와 비존속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비속사례는요, 자녀 사례는 일반 사례하고 똑같이 형을 받습니다. 근데 존속사례는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속사례와 존속사례에 대한 2020년에서 25년까지 15개의 판결을 봤을 때 존속사례는 징역 15년 이상, 이것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배우자, 직계연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은 보통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된 그 법익은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속살해는 거기에 또 다른 사회적 법익, 그래서 효라고 하는 법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처럼 형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비속살해나 존속살해는 사실은 인간과 인간, 인격 대 인격이라면은 그냥 살인죄죠.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직계 비속에 대한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형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 존속살해나 비속살해나 직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높게 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그 가족, 직계건 또는 뭐 비속이건 존속이건 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격과 인격, 인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만약에 사회적 어떤 인간관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은 이렇게까지 비속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살인죄로 두자라고 하는 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왜 그러면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높게 가중처벌을 하냐 볼 때, 지금 이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애정, 자율, 적대, 통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존속살인을 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것들은 애정과 자율형이 아닐 거예요. 아마 통제와 적대, 그 중에서도 적대 통제형에 해당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일 수 있고, 하나는 아주 나약하게 큰 아이들이 그걸 못 이겨서 욱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는 지금 통제와 적대 쪽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헬리콥터맘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이었어요. 자,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모든 일에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하는 일 모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반대로 오히려 그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성을 더 원해요. 근데 독립성을 원해서 나갔지만 그 방향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가정이 깨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된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칠할 수 있는 색칠놀이책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1인 가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지금 41.8%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면은 10가구 중에 이제 4가구는 이제 혼자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연령별로 보니까 50대, 60대, 70대를 합치면 이게 거의 50%가 넘어요. 지금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는 현재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2050년까지 가면 거의 40%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노인들도 당연히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 노인들은요, 가족 기반 지원 받았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율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소위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사회기관에서 돌봄 그런 프로그램에 의지하려고 하는 자립심이 굉장히 강한 노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노인 85%가 굳이 자녀와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 희망 비율은 15%로 뚝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 함께 사는 비율도 2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거의 반수가 나 혼자 살아도 생활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남녀 한 쌍의 부부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남녀 한 쌍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혈연관계죠. 거기에 법적으로 입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집단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혼인과 혈연과 입양관계를 바탕에 둔 생활공동체인데, 이걸 이제 인류학자 머독이 그 당시 얘기하기를 성관계를 허용받은 최소한의 성인 남녀, 또 그들에게 출생하였거나 양자로 입양된 자녀로 구성된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편과 부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뭐 남녀 아들 딸이 있을 수 있고 또 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동안 정상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정말 비정상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미국 사회학회에서 미국에 이런 정상가족이 몇 프로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놀랍게도 19%밖에 안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상가족이 지금 현재 몇 프로나 되고 있을까요? 30%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현대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족이란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들이 서로 모여서 몰입하고 애정, 친밀감, 그리고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적 가족의 특징은 아까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없어진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는 거죠. 한부모, 재혼, 무자녀, 조손, 독신자, 동성애 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비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어느 가족은 2018년도 그 일본의 고레가 히로카즈라고 하는 감독이 칸느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탄 작품입니다. 이게 71회인데 72회가 기생충입니다.
바로 얼마 안 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립식 가족은 바로 한 2주 전에 끝난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두 개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전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남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끼리 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외부 환경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면서 그들끼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가족교육은 현재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2회밖에 안 됐습니다. 오른쪽의 대가족은 앞으로 일주일 후에 개봉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가족도 전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대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확대가족의 그런 익스텐디드 그런 패밀리의 뜻이 아닙니다. 이 위에 있는 대입니다. 즉, 이 얘기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가족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원적이다. 그리고 이 구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 우리가 중점을 두자. 그리고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의 사상이 고대에서의 복종과 사회 안정, 그리고 책임과 의무, 현대 사회 존중과 자율성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서는 상호 존중과 자율성 이것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효의 본질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바로 존경과 보살핌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인정되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도 그 본질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관계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책에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 가치입니다. 이 개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헬리콥터 맘에 의해서 자라난 나약한 인간들은 제대로 된 효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공부도 못했고 그리고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체의식을 갖고 그리고 합리적 판단을 할 줄 알며 그리고 누군가에게 경청을 할 수 있는 공감력을 갖추고 그리고 지금처럼 다원화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이제 그 다문화 인구가 뭐 20% 넘어가고 계속 있습니다. 그런 글로벌한 사회 속에서의 세계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개인이 만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효의 미래 성분은 개인적 가치로서는 주체성, 합리성, 공감력, 세계력입니다. 관계적 가치는 자율성, 상호 존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논어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자가 사실은 저는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책상 물림에 책상에 앉아서 선생으로서만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활 잘 쐈어요. 마차 잘 몰았죠. 검은 거 잘 탔습니다. 그리고 제사로 있으면서 그 큰 전투도 직접 해냈습니다. 공자가 얘기했던 것이 대동사회입니다. 이 대동사회의 핵심은 공평한 천하 그리고 노인도 내 가족이 아니지만 평안히 숨 쉴 수 있고 젊은이는 일하고 환갑고도 이들 모두 노약자 병든이들도 공양을 받게 되는 사회. 그래서 재물이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고 그리고 재물이 많이 있어도 남한테 쓰지 않는 세상. 그리고 이런 까닭으로 도둑도 없고 절도원도 없어서 문을 늘 열어놓고 사니 이걸 대동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논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 관계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는 것. 그래서 기소부력이면 물시알리다, 뭐 골든룰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핵심은
짐승 같은 인간은 어떻게 사람다운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 춘추 시대에 공자 살았습니다. 정자가 효격을 할 때 50년 이후입니다. 그땐 전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떻게 하면은 다른 나라의 침범에서 그 땅을 많이 뺏어올까?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소위 추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현대적 가치관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야만한 시대, 변동의 시대에서 어떻게 문명의 시대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공자의 핵심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효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효는 우리가 내리사랑을 합니다. 그죠? 근데 동물이건 인간이건 내리사랑은 기본일 거예요. 다만 치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동물은 치사랑이 없겠죠.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치사랑의 힘, 이것을 토대로 사랑의 문명, 인의 문명,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문명을 구상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주체성, 합리성,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춘 인간이 가족이라고 하는 마당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내리사랑과 치사랑이 제대로 잘 공존만 되면은 그 에너지가 문 밖을 넘어서 사회로 넓혀질 것이고 세계로 넓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논어에 나오는 극기복리라고 하는 것, 이게 개인으로 보면은 자신, 개인으로 보면 충, 논어에 나오는 모든 충은 이것은 마음 한가운데를 잘 잡는 겁니다. 이거 개인 성실은 그 자체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이데올로기가 변형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우선 잘 성실하게 나를 들여다보면은 그 다음 그 성실하게 나를 잘 들여다본 친구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치사랑 내리사랑을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이 문을 나가면 바로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진 마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진이 모두 펼쳐있는 사회. 그리고 이것이 더 넘어가면은 예인데 이 예는 이게 질서 원리죠. 그래서 극기복리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있는 나만 알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개인을 벗어나자. 그러니까 충이 안 된 사람이죠. 그걸 벗어나서 질서와 안정과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글로 돌아가자. 복리가 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전통가치 효를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개인, 가족, 사회와의 관련해서 한번 좀 다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효의 변화를 사회과학적 이론을 통해서 분석한다. 그럼 이러한 커리큘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효와 가족, 효와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의 문제, 세대 갈등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되어 있는 효에 대한 사회과학적 공부를 우리가 좀 더 이제 향후 미래 성분으로서의 효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